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살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60만 원을 꺼내 아들의 주택담보대출금을 대신 갚아주었고 틈만 나면 생활비까지 보태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족의 평온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랑의 대가는 차가운 밥상에 놓인 설날 밤 텅 빈 집을 홀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가족은 멀리 일본 첸카이도에서 사돈 식구들과 호화로운 휴가를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비참했던 건 새해를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휴대전화에 대출금 자동 이체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떴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완전히 얼어붙었을 때 그녀는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은행 독촉 전화가 걸려오고 다급해진 아들이 ATM으로 달려가 잔고를 확인했을 때 화면에 뜬 숫자는 1억 원도 100만 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만든 숫자는 단돈 1영원. 이 1,000원짜리 한 장 뒤에는 어떤 반격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판을 완전히 뒤집었을까요? 치유의 인생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슴 시린 이야기를 끝까지 파헤쳐 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박혜자. 올해 65입니다. 초등학교 교단에서 정년 퇴임한 후 제 삶은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외아들 민준이를 홀로 키우며 악착같이 살았지요. 아들이 번듯하게 자라 가정을 꾸리고 예쁜 며느리를 얻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까지 안겨주었을 때 제 가슴을 짓누르던 큰 바위 하나가 비로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200만 원 정도면 혼자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죠. 평소 제 가장 큰 낙은 저처럼 은퇴한 친구들과 어울려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을 늘어놓거나 가끔은 일본이나 동남아로 떠날 짧은 여행을 계획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입을 모아 말했죠. 혜자 씨, 자기가 우리 중에 제일 노후를 즐길 줄 아네. 그때 저는 정말로 이렇게 안락하고 품위 있는 노후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랜 이웃이자 친구인 최 여사와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울의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고 창밖을 지나는 행인들은 두꺼운 패딩에 얼굴을 파묻은 채 입김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핸드백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확인해 보니 은행 알림 문자였습니다. XX은행 출금 600 영원 김민준님 계좌로 이체. 저는 그 한 줄의 문자를 몇 초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화면을 끄고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메뉴판을 넘기던 최 여사가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또 상납하는 날이야? 농담 반 진담 반 섞인 말투였지만 그 눈빛 서린 안타까움을 숨길 순 없었죠.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들 대출금 보태주는 건데 뭐 이젠 습관이 됐어. 최 여사는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미 마음이라지만 난 이제 말리기도 지친다. 지쳐. 저는 대꾸 없이 창밖의 풍경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생각은 3년 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날 민준이가 전화를 걸어와 저와 며느리 서연이를 데리고 집을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위치는 서울 강남과 가까운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다면서요. 모델 하우스에 들어서자마자 새집 특유의 냄새, 옅은 나무 향과 카펫 냄새가 섞인 그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서연이는 제 팔짱을 끼고 걸으며 웃음 띤 얼굴로 말했죠. 어머님, 여기 학군 좀 보세요. 나중에 우리 우주학교 보내기도 너무 좋겠죠? 하지만 한참을 둘러보더니 며느리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이 집이 딱인데 계약금이 조금 모자라네요.
며느리의 눈빛은 난처함으로 흔들렸고 옆에 있던 민준이는 세상 철든 아들인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형편 안 되면 포기하자. 좀 더 싼 데로 알아보면 되지. 우리 때문에 어머니 부담드리지 말자.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취업까지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착실하게 자라준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싹싹하고 예쁜 며느리 서연이, 그리고 토끼 같은 손자, 우주까지 생각하니 제가 돕는 건 당연한 이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제 통장에는 몇 년 뒤 최 여사와 함께 유럽 크루즈 여행을 가려고 모아둔 적금과 펀드 수익금이 합쳐져 딱 5천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계약금 보태주마. 앞으로 대출이자 부담되면 그것도 엄마가 매달 조금씩 거들어줄게. 그 말을 듣자마자 서연이는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정말 저희 은인이세요. 민준이도 진심 어린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죠. 엄마밖에 없어요. 저희가 진짜 효도할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자식들의 앞날에 디딤돌을 놓아주었다는 사실에 작은 우월감마저 느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책무를 또 하나 완수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 이 사실을 알게 된 최 여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혜자야, 너 미쳤니? 걔네 부부 연봉 합치면 1억이 넘는데. 게다가 외제차까지 몰고 다니면서 그깟 5천만 원이 없어서 너한테 손을 벌려? 며느리 가방 하나가 얼만 줄 아니? 그 돈은 네 노후 생명줄이야.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듣기 싫었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사정이 있겠지.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거야. 가족끼리 뭘 그렇게 계산해. 최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5천만 원과 매달 보내는 60만 원이 머지않아 제 발목을 잡는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될 줄은요. 아들 부부가 새 아파트에 입주한 첫 해는 정말 제가 기대했던 대로 화목했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그 반짝이는 BMW를 몰고 와 저를 데리고 깨끗한 새 집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서 며느리 서연이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살뜰히 챙겨주었고 아들 민준이는 회사에서의 성공담을 늘어놓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버이날에는 이탈리아 명품 스카프를 선물 받았습니다. 서연이가 직접 목에 둘러주며 말했죠. 어머님은 기품이 있으셔서 이런 게 딱 어울리세요. 제 생일에는 고급 철판 요리 식당을 예약해 축하해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최 여사에게 자랑하자 그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혜자야,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야. 네가 매달 60만 원씩 주는데 1년이면 720만 원이야. 그 정도 대접도 못 받으면 그게 도둑놈들이지. 저는 친구가 너무 계산적이고 매정하다고 생각해서 잠시 서운해하기도 했습니다. 혈육의 정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따뜻해 보이던 효심은 이듬해부터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어버이날 서연이는 최고급 수입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뭘 이렇게 비싼 걸 샀니라고 나무라면서도 속으로는 며느리의 효심에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가족단체 채팅방에 손자 우주의 영국 여름 캠프 안내장이 올라왔습니다. 비용은 무려 600만 원. 서연이는 덧붙였습니다. 우리 우주, 넓은 세상 보여주고 싶은데 하필 회사 투자건 때문에 현금이 묶여서 너무 속상하네요. 유유. 그 메시지를 보고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며칠 전에 그 비싼 화장품을 받았는데 말이죠.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주 미래가 제일 중요하지. 캠프 비용은 할미가 대마. 채팅방은 순식간에 아들 부부의 감사 이모티콘과 찬사로 도배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의 구세주세요. 우주는 참 좋겠다. 이런 할머니 있어서 이런 일은
점차 우리 사이에 고정된 패턴이 되었습니다. 제 생일날 호텔 뷔페에서 밥을 먹다가 슬그머니 우주 피아노 선생님이 그랜드 피아노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하네요 라고 흘리거나, 백화점에서 비싼 코트를 사주면서 민준이 차가 자꾸 고장이 나서 불안해요. 바꿔야 할까 봐요 라고 한숨을 쉬는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치 빚이라도 진 사람처럼, 아니 뺏기듯 제 통장을 열어젖혔습니다. 거절하면 제가 너무 속 좁고 야박한 시어머니가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돈은 둑 터진 댐의 물처럼 빠져나갔고 제 생활은 쪼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와 가려던 홋카이도 단풍 여행은 취소했고 즐겨 마시던 수입 홍차는 마트 행사용 티백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SNS에 저와 손주의 사진을 올리며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우리 어머니라고 적고, 친척들이 민준이네 정말 효자네라고 댓글을 달 때마다 제 마음속의 불편함은 허영심과 모성애라는 달콤한 껍질 속에 감춰졌습니다. 최 여사는 혀를 찼습니다. 혜자야, 이거 냄비 속 개구리 꼴이다. 나중에 내 살 길 막막해지면 걔들이 알아줄 것 같니? 더 당연하게 여길걸?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에이, 설마. 가족인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정말 껍데기만 남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연말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독거노인에게 명절은 가장 기다려지면서도 가장 두려운 날입니다. 가족이 모이는 시끌벅적함이 그립지만 그들이 떠난 뒤의 정막은 배로 견디기 힘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올해는 유독 기대가 컸습니다. 보름 전 아들 민준이가 전화로 아주 간곡하게 말했거든요. 엄마, 이번 설에는 처가 쪽이랑 미리 얘기해서 간단히 점심만 먹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석설 전날 밤에는 무조건 본가로 가서 엄마랑 밤새 놀 거예요. 그러면서 메뉴까지 지정했습니다. 엄마표 갈비찜이랑 잡채 꼭 해주셔야 해요. 서연이랑 우주가 엄마 음식 먹고 싶어서 난리예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친구들의 연말 모임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최 여사는 혹시라도 걔들 펑크 내면 어쩌려고 그래 라고 걱정했지만 저는 내 아들이 약속 어기래가 아니야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저는 아들 가족을 맞이하기 위해 성대한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대청소를 시작해 창틀 먼지 하나까지 면봉으로 닦아냈습니다. 경동시장에 가서 최상급 한우, 갈비와 전복, 표고버섯을 골랐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 들러 가장 신선한 굴비와 횟감도 주문했죠. 모든 재료는 제 형편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급이었습니다. 설 전날, 저는 아침부터 주방에서 분주했습니다. 갈비찜 냄비가 보글보글 끓으며 온 집안에 고소한 냄새를 채웠습니다.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렇게 마음이 가벼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오후 6시,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 저는 연년 유여해마다 풍요로움이 넘친다를 상징하는 도미찜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진 12첩 반상. 모든 음식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제 기대감도 함께 부풀었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머리를 단정히 빗은 뒤 새로 산 자주색 벨벳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초인종 소리를 1년 내내 기다려온 그 따뜻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1분 1초 흘러 벽시계의 바늘이 7시를 넘겼습니다. 창밖은 이미 캄캄해졌고 이웃집에서는 웃음소리와 맛있는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절간처럼 고요했습니다. 불안감이 스멀거렸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 서연이에게 걸어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교통체증 때문일 거야. 서울 설날
교통이 원래 지옥이잖아. 배터리가 다 됐겠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식어가는 밥상을 지켰습니다. 밤굿이 창밖 멀리서 폭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들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더라도 전화 한 통 해줄 수 없는 걸까? 늙은 어미가 밤새 기다릴 텐데. 마음이 숫덩이처럼 타들어가던 그때 휴대전화가 카톡하고 울렸습니다. 최 여사였습니다. 내용은 페이스북 캡처 사진 한 장, 그리고 의문 가득한 메시지 한 줄. 혜자야, 이거 민준이네 아니니? 왜 시카이도에 있어? 시카이도? 제 손가락은 불길한 예감으로 덜덜 떨렸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는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눈부시게 하얀 설산과 고급 리조트를 배경으로 찍은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아들, 며느리, 손자 세 사람이 형형색색의 전문 스키복을 입고 고글을 쓴 채 서로를 껴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 드러난 그들의 치아는 시리도록 하얗게 빛났습니다. 우주의 손에는 녀석이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이 들려 있었죠. 행복이 화면 밖으로 흘러 넘칠 듯 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 보니 아들의 얼굴에는 지난 몇 년간 본 적 없는 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느리 가슴팍에 명품 로고, 손자 발밑에 고가 스키 장비, 그리고 사진 아래 불과 1시간 전에 올린 며느리의 글귀가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패밀리 트립, 홋카이도의 파우더 스노우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다. 우리를 제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온 가족이 이런 호사를 누리네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를 제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 그건 당연히 사돈 어른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차가 막힌 것도 배터리가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늙은 어미가 바보처럼 장을 보고 음식을 하며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지구 반대편 눈밭에서 진짜 소중한 부모님과 함께 그들만의 새해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정성껏 차린 이 밥상은 그들에게 잊혀진, 아니, 전화 한 통으로 취소할 가치조차 없는 하찮은 약속이었던 겁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갈비찜 위로 하얀 기름이 굳어 있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던 잡채는 뻣뻣하게 말라 비틀어졌고 도미찜에서는 비린내만 올라왔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대한 허무함과 비현실적인 감각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천천히 의자에 앉아 딱딱하게 굳은 나물 한 젓가락을 입에 넣고 기계적으로 씹었습니다. 차갑고 아무 맛도 없었습니다. 제 심장처럼요. 그때 벽시계가 12번을 울렸습니다. 새해였습니다. 동시에 휴대전화가 또다시 띠링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매년 새해 첫 1분에 정확하게 도착하는 자동이체 알림이었습니다. XX은행 1월 1일 0일 600영원 이체 완료. 그 정확하고도 잔인한 문자를 보며 제 입가에는 저조차 낯선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오후 내내 고아낸 갈비찜 냄비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습니다. 굴비도 전복도 잡채도 접시 하나하나를 비울 때마다 제 헌신도 기대도 난도질당한 마음도 함께 쏟아버렸습니다. 차갑고 더러운 쓰레기통 속으로요. 모든 정리가 끝난 후 저는 손을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묵은 해는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 가족의 허영심과 행복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던 어리석은 박혜자도 젖이 꺾빠진 음식들과 함께 영원히 버려졌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설 연휴 며칠간 저는 아주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랫집에서는 윷놀이 하는 소리, 노래방 기기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TV를 켜두기만 한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식탁 위 꽃병에 꽃잎이 시들어가는 모습이 마치 말라 비틀어진 제 마음 같았습니다.
연휴가 끝난 첫 평일, 은행 문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가장 점잖은 쥐색 정장에 와인색 스카프를 두르고 구두는 반짝이게 닦았습니다. 잔치에 가는 게 아니라 제 남은 인생을 걸고 큰 일을 치르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서울 시내의 주거래 은행 지점으로 들어가 VIP 상담실을 요청했습니다. 유리문이 닫히고 바깥 소음이 차단되자 제 심장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제 담당은 30 중반의 김 과장이라는 듬직한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김 과장, 지난 3년 동안 내 계좌에서 아들 쪽으로 이체된 모든 내역을 뽑아줄 수 있어요? 김 과장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두툼한 종이 뭉치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빼곡한 검은 숫자들, 매달 15일에 나간 60만 원, 중간중간 200만 원, 300만 원씩 빠져나간 목돈들. 하지만 돌아온 기록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내역서를 쥐고 손을 떨었습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주제넘은 말씀 같지만 선생님 고정 지출에 비해 가족 간 이체 금액이 너무 큽니다. 본인 노후 자금이나 의료비 대비는 되어 있으신지요? 제가 아무 말 없이 쳐다보자 그가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족의 과도한 요구도 일종의 정서적 사기가 될 수 있어요. 선생님 자신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서적 사기. 그 단어가 날카로운 수술용 칼처럼 제 환부를 갈랐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족, 모성,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로 저 스스로를 마취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눈에 비친 진실은 명백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그것도 수수료도 없고 거절도 하지 않는 고장난 기계 말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김 과장, 새로운 신탁 계좌 하나 만듭시다. 1시간 동안 저는 제 인생 후반부를 위한 자산 재조정을 마쳤습니다. 기존 계좌에 있던 주식, 펀드, 예금 등 거의 모든 자산을 해지해 저 없이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신탁 계좌로 옮겼습니다. 큰 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제가 직접 와서 이중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가능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아들의 대출금 상환 계좌로 연결되어 있던 그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옛날 계좌에는 딱 1,000원을 남겼습니다. 네,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값입니다. 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명확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제 체크카드를 가위로 반뚝 잘라 은행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정오의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마치 힘든 전투에서 승리한 병사처럼 지쳤지만 후련한 마음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들 가족은 연휴가 끝나고 며칠 뒤에야 귀국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저를 찾아오는 대신 페이스북에 인천공항 체크인 사진을 올렸습니다. 면세점 쇼핑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며느리의 글은 완벽했습니다. 양손 가득 컴백. 부모님의 사랑과 시어머니의 깊은 배려 덕분에 완벽한 힐링 휴가였어요. 이제 다시 열심히 일해서 효도해야지. 그러고는 제 이름을 태그하고 하트 3개를 붙여놓았습니다. 서예 학원에서 돌아온 최 여사가 그 글을 보고는 휴대전화를 집어던질 뻔했습니다. 이것 봐라, 이것 봐. 배려? 네가 혼자 밥상 차려놓고 기다린 걸 배려라고 포장하는 거야? 여우도 이런 여우가 없다. 저는 덤덤하게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최 여사가 기가 차다는 듯 저를 봤습니다. 너 미쳤니? 제가 웃으며 차를 따랐습니다. 그냥 둬. 연극이잖아. 우리는 관객이니 끝까지 봐줘야지. 곧 막이 내릴 테니까. 아들은 일주일이 더 지나서야 일본 공항에서 산뜻한 포장만 예쁜 과자 상자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껴안으며 능청을 떨었죠. 엄마, 미안해요. 처가 어른들이
갑자기 세카이도 가자고 하셔서 거절을 못했어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마음이 안 편했어요. 이거 세카이도 명물, 시로이 코이비토 과자예요. 줄 서서 샀어요. 둘이 주고받는 장단을 보고 있으니 섣달긋이 밤 버려진 늙은 어미는 제 착각이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화를 내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이 바쁘지. 놀 수 있을 때 놀아야지. 저의 평온한 반응에 그들은 안심했습니다. 예전처럼 제가 며칠 삐쳤다가 결국 모성애해져서 흐지부지 넘어갈 거라 믿었겠지요. 30분 정도 앉아서 온통 일본 여행 자랑만 늘어놓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저는 그 예쁜 과자 상자를 뜯지도 않고 식탁 한 구석에 밀어두었습니다. 껍데기만 화려하고 속은 부실한 우리네 가족 관계 같아서 보기 싫었습니다. 그 후 한 달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서예를 배우고 스마트폰 사진 강의도 들으며 저만의 색깔을 채워갔습니다. 아들은 가끔 안부 전화를 해서는 요즘 회사 접대비가 많이 들어서 힘드네요. 라며 은근히 돈 이야기를 꺼냈지만 저는 그래? 건강 챙겨라. 한마디로 넘겼습니다. 아들은 초조해 보였지만 어차피 매달 일일이면 효도 대출금 60만 원이 들어올 테니 크게 걱정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다음 대출금 이체일인 2월 1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진 수업을 마치고 시장에 들러 싱싱한 채소를 사서 저만을 위한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아들이나 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덫을 놓은 사냥꾼처럼 묵묵히 제 캠프파이어를 쬐며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밝아 먹이가 사라진 걸 깨달은 짐승이 얼마나 당황스럽게 울부짖을지를요. 폭풍은 생각보다 빨리 닥쳤습니다. 다음 날인 2월 2일, 베란다에서 난초 꽃망울을 스마트폰 접사로 찍고 있을 때였습니다. 화면에 아들 민준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뜸을 들이다 셔터를 2번 더 누르고 천천히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다급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스피커폰도 아닌데 쩌렁쩌렁 울렸죠. 엄마, 이게 뭐예요? 저는 휴대전화를 귀에서 살짝 떼고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뭐가 말이냐? 천천히 말해. 천천히라뇨. 방금 은행에서 독촉 전화 왔어요. 자동이체 잔액 부족으로 실패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편의점 ATM 가서 엄마 카드로 조회해봤는데 잔고가 1,000원? 이게 말이 돼요? 분노와 당혹감으로 떨리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거실로 걸어가 물 한 잔을 마시고 날씨 이야기하듯 평온하게 대꾸했습니다. 아, 그 카드? 그거 내가 지난달에 분실 신고했다. 안에 있던 돈은 내가 다 정리했어. 전화기 너머로 10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분노에서 경악으로 다시 공포로 바뀌는 과정이 눈에 선했습니다. 분실 신고라뇨? 그럼 대출금은요? 엄마가 갚아주기로 했잖아요. 약속했지. 저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내가 돕겠다고 한 건 우리가 가족이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사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야. 저는 창가에 서서 공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하는 젊은 엄마가 보였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 먹이려고 며칠을 준비한 밥상이 차게 식어 빠질 때까지 전화 한 통 없던 너희를 보면서 그리고 너희가 엔카이도에서 진짜 가족과 웃고 떠드는 사진을 보면서 깨달았다. 제 목소리는 겨울바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너희에게 나는 어머니가 아니야. 나는 그저 매달 돈을 토해내는 기계일 뿐이지.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변명하려는 듯 입을 떼려 했지만 저는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라. 이제 그 기계 고장났다. 너 올해 40이다. 처자식 있는 가장이야. 네가 사는 집, 네가 모는 차,
네 아내의 명품 가방, 네 아들 영어 유치원비. 그거 다 네 욕심이고 네 선택이다. 오늘부터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저는 아들의 대답을 듣지 않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주소록에서 십수년간 즐겨찾기 1번이었던 아들의 이름을 찾아 차단 목록으로 넘겼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제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최애 참애던 밧줄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제 전화통엔 불이 났습니다. 모르는 번호, 친척들, 심지어 사돈댁 번호까지 찍혔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번호를 바꾸고 최 여사와 몇몇 친구에게만 알려주었죠. 들려오는 소식은 최 여사를 통해 건너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그날 민준이는 넋이 나가 집으로 돌아갔고 며느리 서연이는 다음 달 명품 가방과 호텔, 애프터눈 티, 약속이 물거품이 되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과 관리비, 생활비, 교육비까지 그들의 월급으로는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들의 재정 상태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부부싸움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을 무능하다고 탓하고 아들은 아내의 사치를 탓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내놨지만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팔리지도 않고 급매로 내놓자니 손해가 막심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든 화려한 감옥에 갇힌 꼴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도 고소함보다는 씁쓸함과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파트 화단 벤치에 낯익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기름진 머리에 며칠 면도도 안 한 까칠한 얼굴, 구겨진 셔츠,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고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 저는 그를 집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화단 벤치에서 우리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부추김과 자신의 허영심, 그리고 엄마에 대한 의존이 자신을 망쳤다고 울며 고백했습니다. 은행 독촉 전화와 아내의 비명, 주변의 시선이 얼마나 무서운지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돈 달라는 소리 안 할게요. 그냥 제가 아직 엄마 아들인지 그것만 알고 싶어요. 무릎을 꿇고 우는 아들을 보며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수표도 현금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때부터 받아온 상장과 성적표들이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내게 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 영리하고 성실했지.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영리함을 엉뚱한 데 쓰더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돈은 더 이상 없다. 대출금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정 못 갚겠으면 집 팔고 분수에 맞는 곳으로 이사 가거라. 남 보여주려고 사는 인생은 가짜야. 뒤로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문은 열어두마. 하지만 다음에 올 때는 불평이나 요구가 아니라 네 손으로 일군 책임감을 들고 오거라.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드넓은 바다 위 갑판에 서서 바람을 맞는 꿈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고 파도만이 제 묵은 감정들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제 명의의 새 카드를 들고 여행사로 갔습니다. 최 여사와 함께 오랫동안 미뤄왔던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출국날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도시가 작아질수록 제 어깨도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단순히 카드를 정지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기형적으로 얽혀있던 독이 든 탯줄을 끊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기생하던 거대 아기를 잃었지만 대신 존엄하고 자유로운 박해자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성인 자녀에 대한 최고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스스로 비바람을 맞도록
손을 놓아주는 냉정함이라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한 최고의 노후 대비는 두둑한 통장이나 효자 아들이 아니라 언제든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